안녕하세요. 문제들 좀 풀고 있었죠? 네. 어, 이거 받지도 받으셨나요? 답지 받으셨죠? 네. 자, 오늘 그 3, 4월 문제풀이 첫 주이자 올해 이제 2021학년도를 대비한 20학년도 전체 문제풀이의 이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 개요 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요 문제지 답지가요. A형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비입형이 4개, 그리고 뒤에 서술형이 6개가 있을 거예요. 일곱 문항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A형하고 B형에 대한 훈련 트레이닝을 할 텐데, 제가 오늘은 이제 첫 주니까 간단하게 개요 설명드리면서 바로 이제 본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몇 개 받으셨죠, 지금? 기입형 문제 받으셨나요? 네. 그리고 아주 서술형은 아직 안 나갔죠? 네. 오늘 첫 주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패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1년을 문제풀이를 나중에 모의고사까지 쭉 가게 되면 실제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한 숙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자기가 공부한 내용 자체를 적용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패턴에 대한 적응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요거는 문제 문항당 일종의 이제 어떤 그동안 나왔던 형식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입형에 대한 유형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할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서술형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A형, B형에서 전부 다 아시겠지만 기입형과 이제 서술형에 대한 시험 스타일로 이제 갈 텐데 올해 아시다시피 첫 시험에서 요 두 개 개수가 예정된 기입형과 서술형에서 그 숫자 종목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기입형의 그 양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서술형 문항 안에 많은 기입형들이 다수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기입형만 이제 빼서 보면은 그 수가 거의 뭐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공부를 하실 때 문제 패턴도 패턴이지만 이 특히 기입형용 용어나 이제 단어 정리를 필수로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 단어나 용어는 여러분들이 학습 수준의 현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다다익선 많이 암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강의하고 별도로 용어 사전이나 필독서나 심지어는 이제 논문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최대한 정리를 좀 많이 해두셔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이 유형에 대한 숙지를 먼저 좀 하시고 나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에서 공이 이 기입 서술형에서 특히 처음 준비를 할 때는 이 기입형에 대한 숙지를 좀 하시고 점수가 나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서술형에서 좀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에 대한 글쓰기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숙지하고 나면은 이제 가장 핵심이 요구에 따른 이제 서술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그 어려워하는 게 요구 파악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좀 많이 부딪힐 겁니다. 요거는 워낙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요구 파악은 절대적으로 문제 내에서의 독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풀어보셔야 돼.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접해 보시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내성을 좀 길러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문제 요구 파악하고 패턴에 대한 것들을 일단 지금 3, 4월에 기초부터 해서 5, 6월 달에 심화까지 가고 7, 8월 달에 이제 종합 그동안에 이제 역대 기출 문제 나왔던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종합 문제 풀이를 하고 나면 마지막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저하고 3, 4월 달은 토요일 날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은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와서 문제를 풀고 해설하고 시험을 봐서 저한테 첨삭지를 제출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첨삭을 해서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정상으로는 8주죠. 그래서 8번.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시험을 보고 해서 8번을 제가 매해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첨삭은 이제 다음 차시에 오시면 이제 나눠드리고, 첨삭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이제 계속 제가 어, 문제를 접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 두 개 중에서 특히 패턴에 대한 것들을 기입형과 서술형에서 그동안 역대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고, 올해 그리고 작년, 최근 이 3년치가 중요한데, 올해, 작년, 최근까지 해서 특히나 더 빈도수가 좀 많이 나온 유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올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진도를 미리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시고 오셨어요? 혹시라도 아직 그런 거 전혀 모르시고 그냥 오신 분들은 제 다음 카페 가시면 주별 진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첫 주라서 제가 표현 파트 제일 앞부분 회화하고 동량화 그리고 조소 부분을 넣어드렸는데, 매주 진도는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부산하고 대구 수강생들도 자기 요일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똑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첨삭 똑같이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받는 인강생 분들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시고 제가 그 몇 주차에 우편 첨삭을 한다라고 공지할 때 그때 이제 우편 첨삭 방법에 따라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본 문제 좀 들어갈게요. 5, 6월 달부터는 그 문제풀이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이번 3, 4월 달은 제가 심화이론이 주 이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원래 제 문제풀이 자체 본 요일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부터는 수요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 풀로 진행을 하는데, 요 기초 첨삭 3, 4월은 이제 12시부터 해서 정시간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쉬울 거예요. 다만 처음 글쓰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훈련을 좀 이제부터 좀 많이 좀 가져봐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눠드렸던 문제 기입형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풀어보셨죠? 네. 어때요? 내용은 굉장히 쉽죠? 사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초수도 있고 재수도 있고 그 이상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수업 진도에서 이제 심화 이론 진도를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제 내가 심화까지도 이미 정리를 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 자체는 정말 쉬울 겁니다. 쉬워야 되고, 그죠? 몰라서 틀리거나 그러면은 사실 지금 기초가 상당히 약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문제 정도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 지금 더군다나 기입형이잖아요. 기입형은 말 그대로 정말 단어 쓰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단어도 여기는 나온 문제를 푸는데 잘 못 풀겠다 하면은 기초가 좀 상당히 약하신 거다. 그러면 빨리 기초 이론에 대한 재정리를 좀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화까지 다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심화 이론 진도를 같이 나가신 분들한테는 요 표현 파트 요 부분이 지나간 내용이라서 요거 말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지 하는 아쉬움이 들 거예요. 그런 것들은 5, 6월 달에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요 정도라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내가 다 맞춘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 문제 자체는 3, 4월에 기초 첨삭 문제 풀이는 말 그대로 첨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쓰는 훈련을 하는 거라서 다소 어려운 내용보다는 꼭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그런 문제 유형들로 제 1, 2월 달에 했던 기초 이론서에 있는 내용에서만 딱 잘라서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소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아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입형 유형하고요, 서술형 유형의 패턴을 제가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좀 잘 보시고, 내가 설사 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올해까지 기입형의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종류 및 수가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적어드렸다시피 기입 단독은 A, B형 합해서 4개, 2개니까 6개죠. 우리 시험, 본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A형 4개, B형 2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서술형인데, 이번 시험이 결국 6개만 나온 게 아니었죠. 그죠? 서술형 안에 복합 문제로 해서 이제 2개는 기입형의 용어를 쓰고,
나머지는 서술형으로 두 가지를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문제풀이 할 때도 아마 서술형 안에 기입형이 섞여서 문제 나올 거다라고 해서 제가 모의고사 때도 그런 문제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6개는 뭐 당연히 너무나 터무니없고요. 그 수 자체로 치면은 저는 뭐 못해도 한 15개 정도라고 봐요. 개수로 치면은. 그럼 이게 지금 배점이 기입형은 하나당 1점씩이니까, 그죠? 네, 뭐, 이 중에서는 이제 2점으로 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기입형에 대한 그런 그 패턴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서술형과 같이 융합되는 패턴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어드렸던 표 유형이 굉장히 좀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도 숙지를 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 유형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1번의 괄호 넣기의 다 가로에 공통적인 거 하나 넣기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요 1-1에 괄호 넣기 공통 괄호 유형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라이니까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알아도 답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속에 가로의 범위, 특히 그 가로의 범위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 올해 채점한 패턴 아시죠? 올해 채점 정말 칼 채점도 모질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시미 칼 정도의 채점을 했어요. 그냥 단어 하나 조금 어긋난 거 다 틀리게 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로치기 할 때는 뭐 무슨 법에 이렇게 문제 나가면 요 단어가 법자가 밖에 나와 있으면 기법 쓸 때 여기는 법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어 저희가 이제 산하소송, 그죠? 환원소송이라는 문제가 한 5년 전쯤 나왔었죠. 그때 원래 답은 산하염이었는데 산하 혹은 산하소송 혹은 산하염법 모두 다 맞게 해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푸딩 채점이었거든요. 하염 없는 물. 그래서 대부분 그냥 뜻만 맞으면 다 맞게 해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정말 옛날이었고요. 이제는 정말로 차갑게 칼같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가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세요. 단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까지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가로 넣기는 가로의 범위를 확인을 해라. 이거 꼭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어 수를 확인하시고 글자 수는 보통은 하나부터 많게는 8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8개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기입형으로 묶고 있지 않은 문제 중에 디자인 애니메이션에서 그죠? 뭐 페나키 스토프 같은 것들 러시아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거기다가 예전에 시험 나왔던 뱀이 다리를 트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은 8자였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많게는 8대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는 거고요. 보통은 2개에서 4개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건 2개죠. 자, 그리고 가로가 보기뿐 아니라 도판과 함께 나올 때 사실은 이게 더 많죠. 대부분의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예시문 2처럼 도판이 있고 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급하신 분들은 도판 보자마자 반갑고 내가 어제 방금 외운 도판이라서 이거 외운 거를 무조건 확인 안 하고 답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큰 코 다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판은 저걸 제시해 놓고 의외로 엉뚱한 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판과 보기를 꼭 확인하고 검증을 해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판만 분석 말고요. 요거와 함께 비교를 해라. 그리고 가로수가 많을수록 난이도는 쉬워진다.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예시문 1번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미 진도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요. 표현 파트의 제일 앞에 있는 조형 요소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 회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동량화 이런 순서로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서 본다면은 당연히 조형 요소 원리가 먼저 나오겠지만 최근의 기출 문제는 조형 요소 원리가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덜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좀 안 나온다 싶을 때 느닷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조형 요소 원리에 약간 심한 내용까지 나중에는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기본 정도죠. 가로는 모든 조형 요소의 최초의 요소이다. 가로의 기하학적 정의로는 크기가 없고 위치만 가진다. 미술에서의 가로는 기하학에서 달리 시각적으로 크기를 가진다. 가장 최초의 요소 답은 점이 되겠죠. 뭐 제일 첫 번째 문장 보자마자 뭐 너무나 이게 뻔하다 싶으면 이제 점을 적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나머지까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점을 서로 이으면 선이 되고 선이 둘 때면 면이 되고 면의 이동으로 형이 생긴다. 그죠? 네.
자, 예시문 2번. 다음 조소 작품의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가로수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방법을 적어라. 여기서 방법은 기법이겠죠. 자, 우리가 특히 기입 서술형에서 보통은 기입형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기법입니다. 기법과 방법은 서로 같은 말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법, 방법이라는 걸 물을 때는 얘가 형식이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조소라는 형식이죠.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머릿속에 가장 큰 거시적인 요목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미술에서의 가장 큰 형식 분류는 몇 차원의 예술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이면 회화, 3차원이면 조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식 구분할 때 먼저 그 두 가지를 구분하죠. 그 상태에서 회화인데 기법이나 방법을 물을 때 하고요. 조소인데 기법, 방법 물을 때 하고 당연히 답이 달라지고 회화 내에서도 어떤 회화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답이 또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이게 디자인하고 공예에서도 기법을 묻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큰 범주의 종류를 잘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못 외우신 분 안 계세요. 기법의 종류를 적어라 했을 때 다 외워놓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얘를 묻는지 몰라가지고 보통은 요것 때문에 틀리죠. 요걸 적었다가 실제 답은 얘고요. 요거 묻는 줄 알았더니 답은 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소조라는 기법에 테라코타 혹은 청동 이러면은 얘는 구체적인 기법이죠. 테라코타인 기법이 또 나뉘죠.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요목화의 범주가 상당히 촘촘하게 나뉘어지는데 의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기법 방법은 이 문제의 맥락을 봤을 때, 도판을 봤을 때 어느 선에 있는 요목화의 종류를 묻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어,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조소에서의 기법이죠. 기법, 방법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조소인데 단독 조소일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비교 도판일 때는 가와 나일 때는 딱 드러나요, 의도가. 근데 지금 하나가 제시됐죠. 그때는 보기의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시고 아, 조소인데 기법을 물었구나 하면은 제일 머릿속에 크게 조각이냐, 소조냐, 용접이냐 부터 일단 분류를 하는 건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닐 때는 이제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조각 중에서 재료의 기법인 석조각이냐, 목조각이냐, 기타 등등. 소조에서 완전한 보존성을 위한 테라코타냐, 석고뜨기냐, 청동뜨기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잘 보시고 지금은 자 가로는 철사 나무 등의 뼈대에 직접 소속용 재료인 차로, 석고 등을 직접 붙여 만드는 방법이다. 자, 이 뒷문장이 개념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 뒷문장 때문에 지금은 얘는 크게 소조죠. 이 작품은 야구 선수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게 그 첫 문장 때문에 일단 얘는 큰 분류가 아니구나. 구체적인 분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 보세요. 이것은 재료의 성질과 다루는 요령을 이해하고 제작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석고를 이용 직접 대상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때 주의할 점은 석고 가루는 물과 혼합품이 바로 굵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조금씩 개어 사용해야 된다.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답이 뭐다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이것에 주의한 학습 효과는 제작 간편, 재료 성질 파악용이 순간 동시에 표현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답은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 개가 나뉘죠.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직소조법 혹은 직부법 혹은 직조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가 제일 흔합니다. 정확하게는 직소조이고요. 여기서 이제 소자를 가로해서 직조법이라고 생략해서 가기도 하고 직부의 부는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얘가 그 환조로 만든다 이런 의미로 직접 붙여서 만든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셋 중에 가장 안전한 답은 직소조 혹은 직조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난이도는 절대 어려운 건 아니나 얘를 답을 너무 거시적인 소조 내지는 다른 식의 답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엔 조심해야 될 게 뭐 모델링 이런 거 적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에서 묻는 문제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앞에 거는 여러 가로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쓸 수 있는, 그래서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쉬웠다고 치면, 자, 1-2번은 괄호가 기호가 제시될 때입니다. 요 특히 기호 제시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매년 꼭 나오죠. 그것도 많이. 올해,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접하는 거는 1-2번 문양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기호당 1점씩 해서 기입형은 다 2점씩이거든요. 그래서 배점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정말 제가 입이 그죠? 닳도록 얘기하는데 그래도 항상 놓치고 실수를 하십니다. 기호를 안 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호 써야 돼요. 그리고 기호 쓸 때 거꾸로 바꾸지 마라. 특히 표 형식일 때 기호를 자꾸 기역, 니은, 뒷글, 리을을 순서를 안 맞추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표 배열 순서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집중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제일 흔하고요. 0.5점씩 배점 되면은 기역, 니은, 뒷끝, 리을인데요. 최근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4개를 안 묻고 보통 2개를 많이 물을까요? 채점하기 쉬워서요. 왜냐면 AI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직접 손으로 채점할 거 아니에요. 0.5점을 계산해봐요. 그래서 올해 전공 점수가 전부 다 소수점 없이 그죠? 50, 49, 51 이렇게 나왔죠. 그것도 역대 최초예요. 올해 소수점 점수가 없었어요. 전공이. 왜냐면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냥 무조건 1점이야 최하.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올해도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사 일정이 많이 늦춰지면서 이래저래 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 쪽도 잘하면 연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려예요? 아니면 반가운 내용이에요? 조금 더 늦춰지면 좀 낫나? 저희가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12월 첫째 주였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땡겨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른 경찰 공무원 같은 거는 지금 연기가 됐죠. 거기다가 지금 계약 다음 주에 못한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아서 4월 계약이면은 완전히 틀어지는데 이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만 끝내면 다행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아마 학사 일정 전체가 시험 일정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늦춰져 봤자 뭐 한 두 주겠죠. 뭐 그럼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는 붙을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 주의할 점은 어쨌든 그런 일정인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내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예시문 3번에서 잘 보시면 가로를 지금 2개를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자, 기역, 니은에 알맞게 넣어가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배점이 어쨌든 간에 1점씩 배점이 되는 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학사 일정 놓쳐지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좀 인력도 부족하고 하면은 채점을 편리하게 하려고요. 그냥 1점씩 계산하게끔 아마 분명히 낼 거예요. 그래야만 계산도 빠릅니다.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올해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들로 낼 거다. 그리고 기입형은 2개짜리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하나를 내거나 그죠? 하나면 2점이니까. 그래서 이 예시문 3번 그리고 예시문 4번 같은 유형 특히나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기역 니은의 기호를 꼭 확인해라. 순서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그리고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보기 및 도판의 지시 대상과의 연관성을 꼭 확인을 해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기호를 꼭 확인하면서 도판과 문장을 확인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도판이 나와 있고요. 인상주의 화가의 드가의 무용수는 채색제로 가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빛이 있는 가로 원리를 반죽, 굳힌 색채 가로 안료로 드가를 비롯 19세기 화가 르동 등이 부드럽고 화사한 분위기 연출에 즐겨 사용하였다. 그 제가 올해 시험에서도 참사월 기초 문제 풀이에서 냈던 거하고 유사한 게 또 모의고사 때 직접 그 당일 시험에서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보기의 내용들을 그냥 답만 딱 적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 내가 정리했던 그런 교재 내용하고 확인을 다시 하면서 정리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기 내용을 읽을 때 꼭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분석을 해라. 자,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매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작이 보다 쉽고요. 장점이네요. 부드럽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구름이나 안개 등의 부드러운 질감 묘사에 효과적이다. 제작이 쉬우면서 부드럽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까지는 장점 효과로 볼 수 있고요. 구름이나 안개 등의 부드러운 질감 묘사에 효과적이다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용도, 그죠? 이게 보통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에서 표현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네요. 이 재료는 가루 형식의 건식이기 때문에요. 그림이 완성된 후에 정착액인 니온을 뿌려줘서 가루를 종이에 정착시켜야 된다. 자, 기억은 파스텔. 답을 쓸 때는 이것도 뭐 처음이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답지에다가 기억은 파스텔, 니온은 답이 뭐죠? 뭐예요? 정착액이라고 쓰지 말라고 앞에다가 정착액인이라고 적었죠. 그래서 이제 픽서티브입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 8월 달에 제가 전국 공개 모의고사에서 본 많은 답들입니다. 기입형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 썼죠? 아직 뭐 시험이 아니니까 우리 좀 이따 시험 볼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죠? 여기서 불필요한 거. 그래서 그냥 기호 쓰고요. 그냥 바로 파스텔, 콤마 찍고 니온 쓰고 픽서티브 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는 공부에 모의고사 때 이렇게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이거 실전에서 맞게 해드릴까요? 파스텔도 있고 픽스톱이 있는데 맞게 해주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 기호 표시예요. 얘는 특수 기호. 채점 위원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하고 사인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문제에서 은 이다를 쓸게요. 꼭 맞게 해주세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무조건. 알겠죠? 기호 쓰고 바로 답. 됐죠? 네. 3번까지 뭐 이상 없이 잘 맞추고 계시죠? 네. 4번. 요거는 좀 파나인데 사실 오늘 파나가 범위는 아니죠. 근데 예시 문제를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다음 주에 좀 준비 잘해 오시라고. 서로 다른 기법의 파나 가나에 대한 설명 중 가로 기억 니은에 각각 알맞은 기법을 적으시오. 여기에 문제에 기억 니은에 알맞은 답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순서대로일 때는 기억 니은을 안 쓰고 차례대로 앞에가 기억, 뒤에가 니은 하면 됐는데 최근에는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해도 무조건 기호 써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가 도판, 나 도판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잘 나오는 가장 기초 파나 도판이네요. 자, 가는 작가가 누굽니까? 피카소. 나의 작가는 한국 작가 한운성. 그죠? 한운성 씨. 자, 피카소와 한운성인데요. 가번은 밑에 설명 보세요. 볼록 파나 기법 중 하나인 기역은 고무를 압축한 압축 고무판의 한 종류로 모판보다 조각하기 쉽고 유성 잉크가 잘 발라져서 넓은 면 얼룩없이 인쇄하기에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모판보다 섬세한 묘사를 하기가 미흡하다.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이때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한글로 적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또 되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이제 당부에 말씀드리는데 절대 A, B, C, D 영문 철자 들어가는 영어를 쓰지는 마세요. 철자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기입형 쓸 때는 답 쓰고 나서 절대 가로하고 답을 또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부정행위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답만 써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확신이 안 설 때 기억하고 답 쓰고 본인이 약간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써요. 알겠죠? 이거 답인데 얘 썼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답은 딱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적어야겠죠? 그래서 고민이 될 거예요. 요거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뭘 적으셨나요? 답은 리놀륨 파나죠? 기법 물었으니까. 리놀륨이 압축 고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압축 고무 파나라고 적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기법에 대한 한글 해석이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거를 이제 적어도. 지금은 압축 고무 하나까지는 맞게 들어간다. 여기서는. 근데 더 안전한 답은 보통 우리가 이런 판화를 부를 때는 원래 더 보편적으로 세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은 우리식 해석하기 전에 리놀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거는 리놀륨 파나다라고 하시고 파나 답을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요 뒤에 파나를 안 적거나 혹은 화자를 안 적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첨삭이 아니어서 그죠? 제대로 진중하게 안 썼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실제 1시간 반 시험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냥 리놀륨이라고 적고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틀립니다. 이거는 리놀륨은 재료를 물을 때 써야죠. 만약에 요 도판을 제시해 놓고 다음 판화에 판재를 적고라는 문제로 간다면 이 판화에 판재를 물으면 판화의 재료란 뜻이죠. 판재, 판의 재료. 이때는 답이 뭘까요? 이것도 또 애매하지 않나요? 기입형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고르셔야 돼요. 판재하면 지금 저대로 가면은 압축 고무를 적어야 되는지 고무판을 적어야 되는지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범주의 문제죠. 압축 고무판은 고무판에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문제 의도를 봐야겠지만 얘는 판재를 물으면 고무판입니다. 구체적인 판재를 물을 때만 압축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나왔던 소의 뿔 있죠? 화각 제시해 놓고요. 그죠? 조개 껍데기하고 소뿔 물었잖아요. 그때 답하고 굉장히 흡사한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명심할 것은 판재 분류에 따른 판화 명칭을 물을 때는 압축 고무 판화라고 가야겠지만 그냥 판재까지 물으면은 판의 재료이기 때문에 고무판의 화자를 빼고 고무판이거나 아니면 그냥 고무까지만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워낙 그런 문제들이 기입형에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특히 판화가 좀 이런 부분들에서 화자를 적을 때 화자를 빼고 판까지 적을 때 그리고 이제 아예 기법 명칭으로 애칭 이런 거 적을 때 답이 달라진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는 지금은 기법 물었으니까 얘는 리놀륨 하나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인탈리아에 속하는 리어는 자, 인탈리아 줄 그으시고요. 인탈리아의 뜻은 여러 가지 기법이란 뜻이죠. 인탈리아는 여러 가지 기법의 효과 혹은 여러 가지 기법이란 뜻입니다. 파나에서 가장 여러 가지 기법을 내는 파나는 바로 오목파나기 때문에 그래요. 동파나, 그죠? 자, 인탈리아에 속하는 리은은 자, 분말 송진가루나 유성 스프레이를 방식제로 이용해서 자, 뭐 답이 거의 나왔네요. 분말 송진가루. 부드러운 톤을 만들어 찍은 기법으로 송진가루를 뿌린 판면이 무수히 작은 점들로 부식됨으로써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에 걸친 다양한 톤을 얻을 수 있다. 이 뒷문장 송진가루를 뿌린 판면이 무수히 작은 점으로 부식되어서 다양한 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원리를 간단하게 줄여 쓴 거죠. 물론 여기에 원리를 써라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송진 가루를 뿌린 판에 송진 가루가 방식제 역할을 하여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더 정확한 이제 원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판화는 원리 묻는 거랑 과정 묻는 거랑 특징 묻는 거랑 답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특히 과정과 원리 적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리는 딱 정말 원리적인 측면에서 문장을 쓰셔야 돼요. 근데 과정은 구체적으로 뭐하고 뭐하고 뭐 한다라는 식으로 과정 자체 순서를 적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기법은 수채화 같은 맛과 부드럽고 깊이 있는 톤 변화 가능하다 해서 얘는 동판화 기법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에코 틴트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1-3번 이제 괄호 넣기인데요. 단독 괄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단독 괄호 요게 이제 요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지시형 이것 써라라는 밑줄 쓰기 있죠. 요 두 가지는 사실 괄호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괄호가 있을 때는 딱 그 단어가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라고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일 때는 그 범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1-3번과 1-4에 있는 패턴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가로쓰기보다는 좀 더 어렵고 기억 니은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를 보시면 뭐 로댕의 어떤 볼륨을 물을 때도 그랬고요. 예전 기출문제 보시면 가로 딱 하나만 냈던 그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논문에서 제시를 하거나 필독서에 있는 어떤 챕터를 뽑아냈습니다. 하나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단독 가로 넣기다. 그래서 이 단독 가로는 제가 거기도 적어놨는데 세 번째 줄에 평소에 필독서 및 학술지나 논문 세상에 우리가 학술지나 논문까지 볼 시간이 도저히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보셔야죠 뭐. 근데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그죠? 학술지 및 논문들에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댈 때는 일단 용어를 최대한
필독서 용어가 아니어도 용어 사전이든 아니면 이제 정말로 큰 중요한 필독서들에 대한 것 중에 핵심적으로 많이 중복되는 용어들은 일단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그 심화 이론까지 정리가 되신 분에 한해서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이 약간 새롭게 나온 용어들 및 주요 필독서의 이제 서론과 결론 파트 혹은 어떤 중요한 작가들에 대한 부분 반 논문이 있습니다. 이 필독서에 다 부분적으로 실려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핵심을 추려는 문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틈나는 대로 좀 보시면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요소, 용어, 단어, 기법, 형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치기를 평상시 좀 많이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5, 6월 달, 7, 8월 달에는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의 방법 그리고 예시 그런 문단들과 논문 내용들이나 필터 내용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때 충분히 좀 많이 보시고요. 자, 지금은 한번 이걸 보세요. 자, 다음 디러의 소묘작품 제작에 사용된 소묘 재료를 보기석 가로석에 알맞게 적어라. 자, 뭐 지금은 1, 2월 달에 대한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평이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디러의 작품은 워낙 뭐 사실은 뭐 소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종류가 많은데 교과서에 있는 개정 교과서 도판들은 특히나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얼핏 보면 그죠? 뭐 연필보단 좀 굵어 보이고요. 뭐 목탄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기타 어떤 초크로 보이기도 하고 등등. 자, 밑에 보기를 좀 봅시다. 나무를 불로 태워 탄화시킨 숯줄 그으시고요. 가로는 소묘에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 여기서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쓴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연필이거든요. 그러면 연필도 있고 나머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 같아요. 문질렀을 때 잘 부벼진다. 뭐 여기까지 벌써 답이 나왔죠. 재질이 물러서 부드러운 분위기나 명암 표현에 적합한 재료이다. 이것은 수정과 가필이 쉽지만 정밀한 표현이 어려우며 이것으로 그리다 지울 때는 지우개나 식빵 혹은 부드러운 손수건 등을 사용해 지울 수가 있다. 답은 목탄이라고 너무나 이제 쉽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쉬운 축에 속한데 단독 가로치기 문제들은 올해 작년을 분석해 보면은 난이도는 거의 중상 이상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단독 가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3, 4월 기초 문제풀이니까 이렇게 쉽게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좀 틈나는 대로 어려운 단어들을 좀 검색 혹은 용어 사전에 있는 기타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하면서 깊이 있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자, 6번. 보기는 동양화의 채색화에 대한 기법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속에 해당되는 채색 기법 종류를 적으시오. 동양화의 표현 기법 중 수묵화와 달리 채색화는 수묵에 의한 농담이나 묵선보다는 색 자체가 주요한 표현 요소가 된다. 채색화의 표현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뒤에 세 가지를 예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답 부분이 힌트가 나가니까. 그렇다면 줄거어 보세요. 채색화의 표현 기법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답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더러 문제 출제하신 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요목화의 분류를 먼저 묻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동량화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량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요목화를 해보면 재료 구분에 따라서 수묵화가 있고 채색화가 있죠. 자, 기법이든 뭐든 떠나서 우리가 동량화를 구분해 봅시다. 채색화에는 자, 수묵 담채도 크게는 채색이잖아요. 담채니까 어쨌든.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분류를 하는 그런 그죠? 그 교과서에도 있죠. 왜냐면 별도로 얘를 중간으로 놓고 얘는 사실 채색화에 넣기는 애매하다 해서 세 가지를 놓을 때는 이렇게 1, 2, 3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동양화는 오로지 수묵 하나방으로 그린 그림과 여리게 했던 진하게 했던 간에 채색을 하는 그림은 아닌다 할 때는 얘가 여기 가는 건 맞아요. 여리게라도 채색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죠? 진채화가 있죠. 그 다음은요. 네, 후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그렇다면 채색화에 대한 분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혹은 요거를 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법, 몰골법, 백묘법. 그죠? 그건 지금 요거의 기법을 묻는 건지 이거의 기법을 묻는 건지는 문제 출제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도 결국 기법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동양화에서의
작품 분석을 할 때는 다음 작품의 표현 특징을 적어라라고 할 때는 꼭 제일 먼저 할 일은 요 기법 셋 중에 뭔지를 먼저 풀어 적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중에서도 이제 그룹 전체이냐, 공필 중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가겠지만 셋 기법 중에 뭔지를 먼저 적고 재료가 수묵 담체인지 진체인지도 그 다음에 적어서 풀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감상을 쓸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술형은 아니니까. 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동양어의 기법이란 저런 거다. 라고 알아두고서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떤 걸 묻는 건지. 자, 가로는 채색을 한 번에 두껍게 칠하는 방법으로서 요 문장 줄 그으시면 이미 여기서 답이 이제 후자를 묻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게 나왔죠. 그죠? 우리나라 전통 탱화나 미나 등의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전통 탱화, 미나 줄 그으시고요. 제작 시, 자, 올해 시험에 결국 이게 나왔죠. 우리 전통 채색화 할 때 악교에다가 물 플러스 뭘 적는다? 명반 혹은 백반을 적는다라는 그 답이 요번에 명반이 답이었잖아요. 그죠? 자, 악교를 발라 바탕의 접착력을 높인 후에 석체, 분체 등을 한두 번에 진하게 칠하여 완성한다. 따라서 답은 후체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후체화의 또 다른 말이 뭐죠? 후체화, 이 후자가 두터울 후이죠. 요거랑 같은 뜻, 농체화도 있죠. 그래서 농체화를 적어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큰 좀 더 안전한 분류 명칭으로는 후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농체도 아마 틀리게 처리는 안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런 분류에서 이런 기법에 대한 것도 이런 거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9월, 10월, 11월 달 가서 모의고사 때 저한테 상담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치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거에 대한 분류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쉬운 내용인데도.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지엽적인 내용을 무조건 많이 외워야만 점수가 높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외우는 만큼 따라오는 부서인 거고요. 얘는 가장 필수인데 의외로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뺏기는 점수들이 생각외로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번. 자, 요 1-4가 1-3과 크게 보면은 같은 맥락이지만 얘는 가로가 없어요. 따라서 가로의 글자 개수는 몇 가지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번에서 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라기보다는 뭐 뒤에 단어 하나를 더 적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겠죠. 자, 밑줄 이것 쓰기 혹은 보기나 지시. 자, 다음을 쓰시오. 뭐 이것을 쓰시오. 이런 것들 있죠. 가로 속 용어 넣기보다 약간 난이도가 좀 높다. 단독 가로 넣기 유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가로의 범위가 없어서 좀 더 까다롭고요. 대부분 도판 같이 출제를 하죠. 도판 보기 간의 연합적인 분석을 해라. 밑줄 이것의 전후, 이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문장 속에 있는 전후의 설명에 대한 분석, 맥락을 파악을 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저 보기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 후 키워드를 파악을 하다. 특히 이 키워드에서 앞에 나온 단어를 또다시 묻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가 앞에, 뒤에 혹은 가로 속에 있는지 잘 보시고요. 나와 있다면 걔는 답이 아닌 거야. 그럼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예시문 7번. 보기의 설명을 읽고 제시된 현대 회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줄 그으시고요. 이 말은 답이 여러 개가 있어도 이 중에 하나만 적어라 이 뜻입니다. 대표적인 조형 요소, 조형 원리를 차례대로 한 가지씩. 자, 지금은 기호는 없는데 차례대로에 줄거져 있죠. 그러면 지금은 다른 거 다 쓰지 마시고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답만 두 개 딱 쓰면 돼요. 앞에 조형 원리 하나, 조형 요소 딱 쓰고 뒤에 조형 원리 딱 쓰고요. 이것도 또 문제풀이 안 해보신 분들은 답지에다가 조형 요소하고 콜럼 찍고 답 쓰고 이걸 조형 요소하고 조형 원리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차례대로 답만 딱딱 두 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이 누구죠? 유영국 누굽니까? 우리나라 근대 추상화의 첫 시작은 김한기지만 거의 같은 시작에 해당되는 추상화가 유영국입니다. 자, 뭐 도판을 딱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조형 요소 원리가 있을 텐데요. 보기를 한번 보세요. 이 작품에 적용된 조형 원리는 현재의 다른 두 요소들을 대립시켜 어떤 특징과 속성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것. 자, 까지가 개념이네요. 뭐뭐 하는 것
로, 서에서 로서로 끝나면 주격 조사로서입니다. 여기에 서가 써로 끝나면 자격격 혹은 그 소유격 조사가 돼서 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쓰실 때 좀 가려서 쓰시고요. 따라서 앞에 주격, 자격격일 때는 로, 서, 소유격, 수단할 때는 써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수단이 아니라 주어죠. 자, 반대되는 요소들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적용되었다. 자, 여기까지 뭐 대충 멀어지게 떠오르는 조형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은 주로 뚜렷한 조형 요소 간의 차이나 수직 수평, 가는 거 굵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것 등을 비교시킬 때 서로의 성질이 한층 더 강조되고 강렬해진다까지가 조형 원리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이러한 조형 원리를 이 조형 요소로서, 여기는 써죠. 소유격이니까, 그죠?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화면 전체를 어우르면서 시각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기는 설명 순서가 조형 원리가 앞에 있고 요소가 뒤에 있지만 아까 질문 순서는 뭐였죠? 조형 요소 원리를 차례대로니까 앞에 요소를 적어야 돼요. 조형 요소는 색, 조형 원리는 대비 혹은 대조 해서 답은 색, 콤마 찍고 대비 혹은 대조. 대비나 대조는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대비가 좀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안전한 답은 대비로 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요, 조형 요소를 두 가지를 적어라 하면 하나는 뭘까요? 하나 더 많이 적어라 하면 바로 이 유형국 작품의 특징, 대상, 산이나 나무를 단순화한다 해서 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가 형. 지금은 시각의 집중 요소 때문에 색이지만 만약에 두 개를 묻는다면 형과 색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예시문 8. 다음 동량화에 산수 수목 표현에 사용된 준법을 적으시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시형이죠. 자, 뭐 도판을 봤더니 사실은 뭐 되게 뭉글뭉글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보기 내용을 봐야 되고요. 올해 묘법이 나왔죠. 난이도 상으로 해서. 그죠? 네. 그리고 필법이 나왔잖아요. 뭐 준법 쪽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준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쉽게 나온 판이 있어서 준법은 약간 난이도 있는 준법들까지도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동령어 이 준법은 바위의 윤곽선 같은 호선. 자, 줄 그으세요. 호선은 둥근 선을 호선이라고 합니다. 호선. 호선을 가볍게 반복해가며 그리는 것으로 주로 둥근 느낌을 주는 바위를 그릴 때 적합하다. 용도가 나왔네요. 둥근 느낌의 바위. 그렇다면 둥근 느낌의 바위는 높고 험한 산일까요? 아니면 약간 낮고 한적한 산일까요? 대체로 후자에 속할 겁니다. 왜냐면 둥글둥글하다는 얘기는 그죠? 높은 산은 좀 뾰족한 산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 적합하고요. 소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소털 모양. 자, 여기서 이미 답이 확 나와버렸습니다. 소털 두 줄, 소의 등을 부드럽게 감싼다까지 줄 그으시면 호선형, 자 둥글게 끊는 준으로 짧고 끈끈한 털 같은 가는 선이 수천 겹으로 그려서 용도 나왔네요. 제일 마지막에 살림의 무성함과 푸르름. 자, 따라서 얘는 살림이 무성하고 푸르를 때는 계절 중에서 언제예요? 최소한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 즉 한여름을 포함한 그죠? 늦봄, 초가을까지가 푸르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낙엽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얘는 용도 같이 기억하세요. 답은 이미 우모준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모준 용도까지 같이 외워두시면서 요 도판은 필독서 도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판 자체만 으로는 답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항상 내용과 같이 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표 유형인데요. 자, 이 표 유형이 사실은 서술형과 같이 연합해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온 유형인데요. 지금은 제가 기입형만 냈기 때문에 그저 기입형에 대한 것만 묻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올해 작년 스타일은 서술형 전체를 통째 비워두기도 하고요. 서술형 문장 중에 이 긴 문장 중에 뭐뭐 하는 무엇 무엇까지 해서 형용사 구까지를 비워두는 게 최근 스타일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안 나왔던 낯선 문제 유형, 문제를 통째 표에 한 칸을 비우는 게 아니라 제시를 했는데 중간에 단어를 비우는 것도 아니고 문장에 형용사 어구까지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요구를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일단 대조표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혹은 많게는 네 가지.
제일 적게는 두 가지고요. 보편적으로는 세 가지 잘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두 가지만 일단 넣었는데 좀 복잡한 거는 세 가지죠. 서로 비교 관점인 테마를 제시한 표 속에 빈칸 넣기의 유형인데요. 최근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비교 대상 간의 동격 비교 파악. 무슨 말이죠? 동격 둘의 표 안에 보시면 서로 특징 및 장점일 때 같은 라인에 장점이나 특징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체. 문장체라는 거는 이제 시제가 뭐뭐이다, 뭐뭐임, 뭐뭐였다 라고 해서 이다, 였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임 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끝나는 어미를 잘 보시고 똑같은 형태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의 개수도요. 무엇에 뭐 이렇게 만약에 비어 있다면 옆에가 무엇에 무엇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도 문제표의 동격입니다. 옆에 있는 그걸 잘 보시고 해라. 자, 지금은 기역, 니은, 티끌, 리얼이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거 기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위에 기역, 니은, 티끌, 리얼 등 뒷말이 갑자기 빠져 있네요. 기호 꼭 쓸 것. 기호 빠뜨리면 채점 안 돼요. 기호를 꼭 쓸 것 잘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런 그 표는요. 기역, 니은, 티끌, 리얼을 어쩔 때는 위에서부터 좌우로 순서를 적기도 하는데 어떤 해에는 좌측부터 기역, 니은, 티끌하고 우측 라인으로 기역, 니은, 티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이 뭔지, 니은이 어디 건지 잘 보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유명한 두 개의 작품인데요. 특히 제가 가번도파는 잘 외우두라고 했죠. 니베라의 작품은 대부분 프레스코이지만 이 작품만큼은 프레스코가 아니다라고 해서 주의를 하라고 했던 그 도판이에요. 특히 리베라의 요 사탕수수 공장은 교육부 건물 벽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재료가 일반적인 프레스코가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옆에 와이어스 미국 20세기 초 지방주의 극사실주의 작가 와이어스의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포토리얼리즘의 70년대 극사실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서로 차이점, 특히 정서의 차이를 잘 비교해 두세요. 표현 특징 자체도 다르지만 올해 그죠? 극사실주의 나왔잖아요. 하이퍼리얼리즘.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극사실인데 얘는 손맛 그리고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직접 한 올 한 올 마치 동양화에서 공필로 그리듯이 그린 그런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70년대 극사실주의가 거부했던 중립성이, 그러니까 그 지향했던 중립성이 없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고립감, 고독감, 관객과 작품의 감정이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70년대 극사실주의는 절대 그죠? 포함하지 않는 거부하잖아요. 중립적이죠. 그래서 YS 작품은 정서를 그죠? 관객과 그림의 정서를 감정이입을 하는 굉장히 서정적 극사실주의 그림이다. 이렇게 좀 이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가난데요. 자, 볼게요. 자, 종류를 물었어요. 자, 지금 종류가 뭡니까? 어떤 종류죠? 다른 재료로 했으니까 바로 밑에 설명을 보니까 이거는 재료의 종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네, 따라서 가의 기역, 니은의 각각 재료. 기역은 뭐죠? 자, 이것도 쓸 때 이거 지금 제가 첨삭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적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적으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이거 다 틀렸어요.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크릴이 특히나 좀 조심하시고 유화도 이제 우리가 이게 습관인데요. 유체 물감 제시해놓고 재료를 물을 때 또 유화라고 적으세요. 이것도 틀리죠. 유체라고 적어야 돼요. 유화는 재료가 아니죠. 유체로 그린 그림의 종류죠. 그래서 만약에 유화를 쓰고 싶으면은 꼭 유화 물감이라고 써야 됩니다. 유체가 유화 물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입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였던 평상시에 외울 때는 전혀 신경도 안 썼던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 민감해야 되고요. 근데 너무나 둔감하다는 게 문제죠. 알겠죠? 그게 1점씩 깎이는 겁니다. 유화라고 쓰면 안 되고 재료를 물었잖아. 유체 혹은 유화 물감. 아크릴 그러면은 얘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한 아크릴 판 있죠? 그 플라스틱이고요. 합성수지. 아크릴 릭자를 붙이거나 아크릴 물감이라고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아크릴 물감.
나는 템페라. 템페라는 기법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재료 이름이기도 해요. 템페라는. 그래서 이걸 또 달걀 노른자 적지 마시고요. 그죠? 재료의 종류가 템페라는 기법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용제, 디귿, 리얼이네요. 자, 여기서 용제는 뭘 얘기할까요? 용제. 우리가 용제 그러면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전부 다 기본 정리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물감이라고 했을 때는 안료에 전색제를 섞는 거죠. 그러니까 물감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안료에 전색제를 섞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물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채화 물감은 안료에 전색제인 아라비아 고무액을 섞으면 되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물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희석제가 필요하고요. 용제도 필요합니다. 용제는 수정시, 삭제시에 필요하고요. 희석시는 제작시, 농도 조절에 필요하죠. 그래서 녹일 용자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문제 출제하신 분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희석제를 용제에 포함시켜서 용제를 희석제인 듯 물을 때도 있어요. 요거는 문제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논리적으로 이 단어들을 다 분해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할 때 가장 냉정하고 차갑게 적을 수 있는 단어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색제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물감을 만들 때 이 가루에다가 색깔 가루에다가 뭘 섞어야 물감이 되냐라는 그 차원의 문제고요. 희석제는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할 때 물을 타야 농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채화는 나중에 다 그린 거를 물로 지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채화는 용제와 희석제가 같네요. 그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가번은 아크릴 물감이잖아요. 그 여기서 용제는 희석제란 말이 없을 때는 일단 용제라는 개념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옆에도 용제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도 희석이나 용제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함부로 우리가 희석제를 포함하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용제는 말 그대로 녹이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크릴 물감을 녹이는 건 오로지 단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아세톤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답이 아세톤만 답이 됩니다. 뭐 석유, 뭐 물 이런 거 다 틀려요. 그러면 리얼은요? 템페라는 용제가 뭐죠? 템페라 용제는 물입니다. 템페라는 물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페라는 희석제와 용제가 다 물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물감에 대한 전색제, 용제, 희석제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 것은 전색제를 가끔 바인더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심화 이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전색제는 이제 바인더라고 한다 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화물감일 때는 전색제 혹은 바인더가 뭐예요? 이제 그것도 유화물감일 때는 안료에다가 린스드 오일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답이고요. 그냥 기름 혹은 오일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답이죠. 그러니까 오일에는 또 휘발성 오일이 있고 건성류 오일이 있잖아요. 둘 중에는 휘발성이 아니라 건성류이니까 린스드가 가장 정확하지만 우리 교과서적인 답은 유화물감은 오일, 기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유화물감의 용제는 테레핀이에요. 같은 기름이지만 또 테레핀으로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필독서에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테레핀이 지우는 오일, 린스드는 첨가하는 오일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전에서는 두 가지를 섞죠. 린스드 오일을 1대1로 해서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테레핀하고. 자, 어쨌든 답은 나왔어요. 기억은 아크릴릭, 리은은 템페라, 디귿은 아세톤, 리을은 물. 자, 보신 김에 그 밑에 보세요. 특징 및 장점. 합성 수지 물감의 일정으로 합성 수지다 줄 그으시고요. 수채화의 투명함과 유화의 강렬함을 동시에 표현 가능하고요. 건조 빠르고 사용이 간편함. 자, 반면에 나는요. 건조가 빠르고 얇고 투명한 물감층이 광택을 띠고 맑고 생생한 색 표현에 용이함. 단점은요. 가는
너무 빨리 말라 섬세한 묘사 시 속도 조절이 힘들고요. 그죠? 일단 굳은 뒤에는 제거가 어렵다. 그래서 아세톤으로 지우지 않으면 아예 안 지워진다는 거죠. 라는 유연성이 약해 색조가 딱딱해질 수 있으며 왜냐면 이제 붓으로 그리려면은 좀 유연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게 그러면 이제 기름을 섞어보자였잖아요. 기름을 섞으니까 유연해졌죠. 그래서 정밀한 묘사가 가능해진 거고요. 혼색이 잘 안 되고 보존성이 약하며 두껍게 칠하거나 휘어 보관하면 균열이 생긴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시문 10번. 자, 서로 다른 재료로 제작된 회와 가나의 특징을 비교한 다음 대조표. 자, 이게 서로 다른 재료로 제작된 조각입니다. 지금 잘못 나갔어요. 조각입니다. 자, 서로 다른 재료로 제작된 조각 혹은 조소, 가나의 특징을 비교한 다음 대조표에 칸, 기억니 댓글 2열에 알맞은 용어를 적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요 경우는 중간에 가로가 또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조표이면서도 단독 가로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단순히 같은 라인의 동격을 같이 비워놨죠. 요거는 근데 엇박자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동격으로 옆에 비어져 있지 않은, 그죠? 그 내용과 비어진 부분에 그런 형평성을 잘 보시고 같은 레벨의 답을 적어야 된다. 자, 가는 화강암의 기념비고요. 나는 김종영의 추상 목조 조각이죠. 김종영이 누구죠? 우리나라 근대 추상 조각의 시조. 그죠? 우리나라 근대 추상 조각의 시작이죠. 자, 기법을 물었는데요. 둘 다 일단 조각이네요. 그죠? 네. 형식. 자, 가는 부조, 나는 자, 이거는 뭐 답이 너무 쉽죠? 환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주요 도구라고 해가지고요. 가에는 니은이에요. 자, 니은. 자, 이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요 도구인데 몇 개를 적어라 이런 말도 없고요. 가로도 아니에요. 그냥 빈칸인데 옆에를 봤더니 끌과 나무망치라고 돼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별 얘기가 없어도요. 대조표 유형에 따른 푸는 요령, 니은인 정과 쇠망치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한 표에 맞는 대조 동격에 맞는 답이다라는 거죠. 뭐 순서도 가급적이면 쇠망치 앞에 적지 마시고요. 정과 쇠망치라고 쓰라는 얘기죠. 제 말 이해되세요? 예, 표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도구. 자, 주요 도구라고 해놓고 밑에는 구체적인 도구를 물었죠. 이제 가로치기네요. 자, 디귿. 화강암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 데 사용하는 망치인 디귿은 자, 이게 망치라고 돼 있네요. 자, 바닥면에 요철이 나 있는 망치로 재질이 단단한 화강석류의 거칠고 넓은 면을 고르게 평평하게 하기에 좋다. 뭐죠? 자, 이게 망치라고 해서 뭐 어미가 무슨 망치냐? 자, 얘는 피선입니다. 요걸 이제 도구 이름이니까 피선. 요거를 우리가 피선 망치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피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망치의 종류니까 답은 피선.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바둑판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자꾸 두들기면 여기가 바둑판 모양으로 부조처럼 투툴투하게 돼 있어서 요 면이 거칠거칠한 면에 화강암을 두드리기면 거기 편편하게 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리을, 거친 나무의 표면을 한 번에 도려내거나 나무를 깎아 다듬는 데 사용하는 이것은 자루와 직각되게 날이 달려 있는데 끝부분만 쇠로 되어 있는 구조다. 이것도 사실 얘랑 피선이랑 얘랑은 거의 용도가 비슷해요. 얘는 딱딱한 돌에서 편편하게 다듬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 걔는 이렇게 생겼죠. 쇠 모양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조 자체가 마치 도끼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여기를 탁 찍어서 긁어내는, 그래서 얘가 자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선과 자귀는 각각 목조각 그리고 석조각에서 특히 화강암 조각에서 쓰인다라는 용어는, 요거는 뭐 제가 기초에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이긴 하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과 쇠망치, 끌과 나무망치라는 것은 보편적인 조각의 석조각하고 목조각의 재료지만 이 피선과 자귀는 좀 특수한 용도로 외워두시고요. 그 외에 뭐 이번에 올해 극사실주의의 회화 기법 물을 때 에어브러시 물었잖아요. 그런 재료를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대리석 조각에서는 또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줄도 필요하고요. 화강암이나 대리석이나 똑같이 글라인더도 필요하죠. 이런 그 도구들에 대한 명칭들도 올해 그 극사실주의 문제처럼 대비를 좀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초 문제 중에서 기입형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정답률이 90%는 넘나요? 90%를 하면 9개 이상은 맞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죠? 뭐 정식으로 푸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주의하면서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오늘 첨삭 문제 풀 때 제가 아까 주의하라는 거 잘 명심하면서 이제 답을 정식으로 적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요. 알겠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서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